에서는 아마 논문 작성법 따로 없는 것 같고요. THM 과정부터 아마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하게도 우리 CLC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하나 목사님 대표님 컨펌을 받고 이렇게 인사를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미주 장신의 선교학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선교사 탈진에 관한 거예요. 주제 좋죠, 그죠? 목회자 탈진에 관한 논문은 많아요. 목회자, 저도 뭐 탈진을 많이 경험해 봤었고, 아무 의욕도 안 나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한 3, 4년 이렇게 목회를 하루 10번,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하고, 뭐 다 이렇게 3년 지나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학교도 다니면서. 월요일 또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아침 6시부터 출발해서 뭐 이렇게 밤 10시, 집에 오면 12시 뭐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가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이 오는데, 그때 좀 이런 논문들을 많이 찾아서 읽었더라면 회복도 좀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 만큼 논문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회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또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들을 잘 접목을 해서 잘 써내셨는데, 특별히 타문화권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 탈진의 원인을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제시한 것이 굉장히 참신했어요. 이제까지 선교사 탈진에 관한 논문 중엔 제일 잘 쓴 것 같더라고요. 미주장신 선교학 교수로 지금 바로 채택돼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책 나오면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주제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교사였어요.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12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탈진을 경험하고, 또 주변에 탈락하는 분들도 많이 뵙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걸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제를 택하게 됐고, 주제를 일단 잘 잡았다. 그래서 주제를 어디 뭐 하늘 뚱그름 잡는 그런 주제를 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잡으시면 돼요. 목회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굉장히 내가 실제적인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중동 이슬람 여성형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무슨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에 관한 중간기적 의식 연구, 비교 연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걸로 하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자기자 논문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쏟아지면서 이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연구 주제를 잘 선정하시라는 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흥미있는 주제를 반드시 택하셔라. 저 같은 경우 선교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적인 내용들 원고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다 하겠다 그래요. 역서든 저자든 제가 다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선교신학과 관련된 글들은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이 제 안에 있다. 그런 불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담 쪽에 그런 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목회 쪽에 또 그런 불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에 혹은 나름대로의 그런 나를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주제들을 어떤 분 저번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도전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목회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그거 해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거 웬만한 보편적 주제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조직신학 분야 이런 거는 더 이상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우리의 칭의가 유보됐다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고 E.P.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창자인데 김수현 박사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비판적으로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 저작물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칭의가 어떻게 유보돼 있습니까? 의롭다 하셨다 과거형으로 나오거든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고 성령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유보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 우리가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막 사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배경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곡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게 흥미있는 주제, 창의적인 주제를 택하라. 예,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주제가 논문으로서 박사 논문으로서 어떤 그 중복된 주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저 국회 도서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목만 때려봐도 다 나와요. 그런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전 작업도 내가 어떤 분야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주제들을 다 이렇게 검색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논문은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국회 도서관에. 요즘 다 파일로 다 올라가 있어서 뭐 도서관 찾아가서 복사하지 않아도 요즘은 다 내려받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목차도 다 훑어볼 수 있고 요약본도 다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주제들이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자료로 모아놓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료 수집에 관한 거였죠. 자료 수집. 우선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주제와 연관된 자료들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단행본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들, 박사학위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제일 파악하기 빠른 게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BM, 비즈니스 선교회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를 지역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다룬 논문이 있는가를 빨리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선교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다 자료로 찾아 나오셔야 돼요. 단행본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기존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참고할 자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창의적인 주제를 택할 때는 논문이 패스될 확률은 높지만 써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창의적이라는 게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 학적 근거가 다 있었어. 단행본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다 근거를 가지고 결론에 내 주장은 한 숟갈 더 얻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처음부터 내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2장이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우리 1장이 주제를 물론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연구 질문 만드시라고 그랬죠. 주제에 관한 연구 질문 1, 2, 3. 한 3가지 정도, 4가지, 5가지 하면 장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질문 1번 연구 질문이 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4장, 요것이 5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6장 해가지고 이렇게 6장 해가지고 결론 이렇게 대부분 형식이 이래요. 그럼 2장은 뭐냐? 여기 2장 있죠? 2장이 선행연구예요. 선행연구. 그동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어떤 논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다 다루셔야 돼요. 이것이 선행연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박사학위로서의 논문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창의적인 주제면은 선행연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택하면 저 2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자료 찾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연구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 쳐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관한 연구는 다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보편적인 주제, 일반적인 주제를 택하시면 너무너무 골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 섭렵해야 될 그 분량도, 자료에 대한 분량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내가 관심이 있대 창의적인 주제를 택하는 게 좋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주제를 정하면 연구 질문을 3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 질문 A에 관한 자료를 다 맞게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A라는 어떤 단행본이 나왔어요. 그 자료에. 그러면은 이게 1번에 해당하는 연구 질문이냐, 해당하는 자료냐, 2번에 연구에 해당하는 자료냐, 3번에 해당하는 자료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트북에다가 요 밑에다가 들어갈 건가, 요 밑에 들어갈 건가 다 이거를
읽으시면서 요약해서 넣으셔야 돼요. 간단히라도. 그 작업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설계도를 만드시는 건데, 그 작업 하지 않으면 논문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정도 되려면 최소한 단행본이 300권은 돼야 돼요. 300권을 어떻게 다 읽고 분석해서 저렇게 그 구조화된 어떤 틀 속에 미리 만들어진 구조화된 틀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도가 없으면, 설계도가 없으면 그거 다 혼돈스러워서 나중에요. 그 숲속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 그러면 틀을 만드셔야 돼요. 연구질문 3개를 만들고 각 장의 장을 저렇게 구성하고 이 어떤 단행본 관련된 주제를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갈 책인가 자료인가 연구인가 논문인가를 구별하셔서 거기다가 읽고 바로 어디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제가 뒤에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제가 이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설계도를 만든 게 있어요. 맨 뒤에 그 한 장 넘기시면 별첨으로 해놓은 게 BM 사역의 원리와 적용을 한 연구. 이게 논문 제목을 제가 러프하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구 배경은 뭐 이렇게 쓰고 연구 질문 있죠. BM 사역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성경적 관점을 반드시 다루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질문이 뭐예요? 그 뒷장에. 예,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3번이 뭐냐면 선교 전략으로서 효과적이냐.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내일 연구 질문이. 성경적이냐. 첫 번째. 그게 성경적 관점이냐, 개념이냐,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그게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다룬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혹은 선교 전략으로서 효과적인 거냐. 이런 거 다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뤄야 될 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3가지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연구 질문을 하실 때 연구 질문을 주제에 관한 연구 질문을 만들 첫 번째 성경적 관점은 성경적으로 바르냐. 그게 성경적 관점이냐. 그 주제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선교는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한다는 게 그게 개념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냐. 요거 꼭 다루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 필요성이 뭐냐. 혹은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냐. 요걸 꼭 다루시라고. 이거 지금 왜 필요한 건데? 이 논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데? 왜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꼭 들어가야 되고. 3번째, 문제점은 뭐냐? 그럼 이거를 교회에서 BM 사역을 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 여기에서 제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박사학위 논문에 진짜 알맹이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요 한마디 하려고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룬 것들이고요. 뒤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제 생각을 단행본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말로 이렇게 풀어 써서 굉장히 거칠지만 이렇게 집어넣어 본 거예요. 최초의 그 연구 프로포즈를 위한, 연구 제안서를 위한, 마련을 위한 그 자료를 모으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물론 논문이 이대로 되진 않아요. 나중에 위아래로가 막 바뀌기도 하고 장이 막 바뀌기도 하고 소제목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처음에 틀을 만드실 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이제 오늘 나눌 내용들은 자료 분석을 자료를 수집했어요. 단행본도 뭐 몇백 권 만들어 놓고 논문도 뭐 한 수십 개 이렇게 복사해 놨고요. 뭐 다 해놨어. 이제 뭐 월간지도 이렇게 다 복사해 놓고 뭐 목회와 신학에서 이용규 교수가 뭐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이야 비즈니스 선교에 관해서 어떻게 썼다. 그런 내용들 한 20, 30개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첫 번째가 2단계, 제3단계 첫 번째는 리딩 하셔야 돼요. 리딩. 안 읽고 논문을 쓸 수는 없다. 그러면 표절되는 거예요. 네.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읽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 이 사람이 비즈니스 선교에서 비판적이냐, 옹호론의 입장에 있느냐, 비판적인 입장에 있느냐,
이런 그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한 거를 자기 말로 써서 어디다 이런 데 노트북에다가 바로바로 뭐 해야 돼요?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해 여기다 저장, 여기다 저장. 이렇게 연구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저장해 놓고 그냥 막 입력해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뭐 수필가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무조건 막 집어 넣어야 돼요. 이 관련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인용문,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어떤 그 책, 아니면 내 생각, 거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부끄러운데 첨부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거 보세요. BM 사역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제 생각 질문 같은 부과된 질문. 비즈니스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 자체로 볼 수 있느냐? 이 제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라는 말의 성경적 어원의 근거가 뭐냐? 사례가 뭐냐? 무리한 적용과 해석이 난무한다. 비즈니스 선교를 대변할 만한 신학적 함의가 있는 단어이냐? 비즈니스는 선교를 대변할 만한 신학적 함의가 있는 단어냐?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속성이냐? 통치와 경영과 다스림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터의 한 영역이냐? 일터의 신학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내 생각들을 이렇게 쭉 써나가는 거예요. 사업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뭐 사업회사가 교회를 그러나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사업의 영역은 영역규권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쭉, 예. 선교로서의 비즈니스가 그러면 선교, 비즈니스 as도 있고, 비즈니스 for도 있고, 비즈니스 in도 있고, 비즈니스 with도 있고, 비즈니스 through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겠죠? 박사 논문을 쓰는데 비즈니스, 선교 안에서의 비즈니스도 있고요.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도 있고요. 선교 함께 가는 비즈니스도 있고, 선교를 통한 비즈니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 관점들을 다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as와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를 다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하나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선교비를 어서 누구한테 교회로부터 조달받지 않고 자립선교를 했다고요.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비즈니스 as 미션입니까? 비즈니스 for 미션입니까? 비즈니스 in 미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썼다 그러면 비즈니스 for 미션이에요. 선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교로서의 사업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비교겠죠. 이런 거 다룬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근데 쭉쭉쭉쭉쭉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에 창세기 2장 15절까지 갔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비즈니스가 선교가 되려면 창세기 2장 15절을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냥 제 경우를 설명해서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뭘까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다스리며가 다른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밭을 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till 혹은 cultivate, 밭을 일군다. 농부가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가지고 쭉 가면서 막 갈아 엎어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다스린다라는 단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어가 뭔가 봤더니 아바드예요. 아바드, 에베드 혹은 뭐 아바드. 요 히브리어는 요 자음 문자죠. 에베드예요. 에베드. 아바드라고 하는데 몸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요게 뭐냐면 이거를 보고 무릎을 쳤다니까요. 우리는 비즈니스 영역 따로 있고 교회 영역 따로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산업공상 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부터 상업은 가장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도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갖고 다 몰아내는 거죠. 그죠? 성전에서 왜 장사를 하냐. 예수님이 진짜 싫어한 거는 그 성전의 이득을 가지고 그 장사를 허용하여 주도록 하고 뒷돈 받아먹는 제사장들의 그 행태를 싫어하신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에서부터 동물을 끌고 와야 되는 그 불편함을 섬기기 위해서 그 돕는 행위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상업 영역이 있고 우리 교회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또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는 뭐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선교래.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자, 농부가 밭을 갈아요. 제 그림을 잘못 그려 죄송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근데 그게 다스리는 행위래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요게 밭을 갈다라는 뜻인데 문화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culture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요게 바로 이 에베드에다가 원어를 추적해 보니까 플러스 뒤에 사람이 오면 교육하다가 됩니다. educate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분법적 의식에 쩔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육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신학 교수님들이 교육은 신성한 것이다. 예. 대통령이 와도 내가 허락하지 못하면 내 방에 못 들어온다. 막 그러시더라고, 교수님이. 교육은 신성한 거예요. 에베드에다가 여기 뒤에 또 사물이 오면 뭐 생산하다, produce 이런 단어가 돼요. 또 증진시키다, 부가가치를 부여하다. 그다음 여기 뒤에 에베드 다음에 하나님이 오면 뭐가 될까요? 요게 바로 예배하다가 돼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예배하다로 하나님이 뒤에 목적으로 오면서 예배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땅을 가는 행위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행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나 어근이 뭐예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생산해내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이게 천주교적인 로마 카톨릭적 방식이고요. 이게 원래 하나예요. 이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계관 문제를 제 두 번째 다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분법적인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갖고 선교한다는 건 굉장히 선교사가 타락한 거지. 그렇게 보는 관점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후원비 다 끊잖아요. 왜 그래요? 뭐 사람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만 전해야지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끊어요, 안 끊어요? 언약교회는 끊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뭐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관점부터 깨트려 나가요, 논문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발을 디딜 수가 없는, 디딤돌이 디뎌지지가 않는 거죠. 첫 번째 다뤄야 될 게 성경적 관점을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 문제, 신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는 누구냐?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일터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이제 선지자적인 정체성이 있고, 제사장적인 정체성이 있고, 왕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하면서.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우리가 회복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선지자이기도 해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엘서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사람이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신학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제를 택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문화권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그럼 쓸 것이냐의 문제는 또 한 장으로 다루셔야 돼요. 거기에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나라가 문맹률이 얼마큼 되느냐, 의료 수준이 얼마큼 되느냐,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고 또 기독교 전파율이 얼마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업적 전략을 펴야 되겠죠. 그죠? 인도 같은 데는 뭐 IT 같은 게 발견이 많이 돼서 어떤 분이 인도에 가서 IT 산업을 통해서 직업을 창출하고 또 이렇게 마약을 팔고 이러던 사람들 직원으로 고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일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분이 회복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자녀 교육이 다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까지 설립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사업과 교회가 같이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그런 사례 케이스도 많이 그런 분석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문제 다루고 그러면서 또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비즈니스 선교 사역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물질은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항상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이 주인이 되더라.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를 처음에 다루어야 되고 또 윤리적인 문제, 그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그런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반론을 끝나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그게 진짜 제가 할 얘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키워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 지역에 있는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야 한다. 그래서 일터가 선교 현장이 되도록. 또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 선교사를 저런 비즈니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대안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말씀드리다가 좀 중간에 다른 쪽으로 좀 새긴 했는데 자료 관한 거 처음에 자료를 분석했으면 리딩하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읽으면서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바로바로 저런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장해야 돼. 그때 읽은 자료 아 그렇구나 하고 밑줄 쫙 쳐놓고 포스트잇 딱 붙여놓고 덮어놓고 쌓아놓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그 펼 때 무슨 얘기였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읽는 즉시 나에게 본문의 이 주제에 맞는 인용 문헌이 나왔다. 인용 문장이 나왔다. 바로 인용해 버리셔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일단 집어넣어놔야 돼. 나중에 위아래 말을 어떻게 꽤 맞춰서 말이 되게 할 것이냐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자료를 막 집어넣어놔야 돼. 재료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 장을 어떻게 꾸며갈 것이냐는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뒤에 붙어있는 거. 이걸 얼만큼 더 세련되게 세공시켜 나가느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되게 돼 있고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위아래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 쓰는 그거를 안 해요. 처음에 자료를 읽고 인용 문헌 예전에는 뭐 요만한 이렇게 철제 그 동그란 걸로 해가지고 요만한 수첩 같은 거 거기다가 인용 문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정확하게 따옴표까지 해가지고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서 요걸 이렇게 인용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따로 묶어놔서 인용문은. 그리고 인용문은 그렇게 따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그만 카드에다가 내가 쓴 말 있잖아요. 내가 쓴 말. 요거 하기 싫으면 내가 쓴 말. 예를 들어 A라는 책, 비즈니스 선교라는 모라비안들이 18세기, 19세기에
모라비안 백작,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진회에서 모라비안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라비안 그 사람이 그 최초에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게 어떻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호주를 내가 이해한 말로 썼어. 그건 따로 만들어요. 따로. 그게 더 좋아요.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에다 바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둘을 섞어놔 버리면 나중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따로 내가 이해한 말 따로 저자의 말 인용한 문장 따로 그렇게 따로 분류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글을 쓰기가 좋다. 제가 아는 어느 그 선교학 교수님이 해주는 얘기인데 처음에 자기도 그랬대요. 미국에서 그 플로에서 박사학위 그냥 막 다 집어 넣어놨대요. 읽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막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어 나가는 게 실력이다. 이걸 위아래로, 이걸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 거를 밑으로 내리고 중간으로 옮기고 하면서 말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제. 논리 전개에 따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요. 그게 다 보여요. 이거 보면서 위아래 다 말을 만들어 나가면 논문 쓰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이 작업 안 하면 논문 쓴다, 못 쓴다? 절대 못 써요. 10년 지나도 못 써요. 책만 맨날 떠들었다. 다 제가 해본 거예요. 떠들었다. 밑줄 쳐놓으면 뭐예요. 그리고 비용도 그때그때 바로 인용을 해서 노트북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책을 다 사야 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 반납해야 돼요, 또. 그러면 다음에 가가지고 또 2달 지나서 또 책 빌려면 누가 빌려가고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라도 많으면 책을 다 샀으면 좋겠는데 사질 못하잖아요. 사질 못하니까 그때그때 바로 해놓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정기간행물 자료질 따로 있고 논문 자료질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요즘은 뭐 논문도 거의 다 올라와요. 근데 아쉬운 거는 석사학위 논문은 안 올라가요. 박사학위 논문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 자료들이 참고문헌도 많고 박사학위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직접 가서 복사하셔야 돼요. 논문 하나 끝나고 나면 석사 자료가 이만큼 쌓이고요. 박사 자료 이만큼 쌓여요. 근데 이 많은 자료를 복사에다 놨어. 근데 또 막 사역해야 되잖아요. 사역하고 막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장례식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거 보면요. 하기도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한숨 나와요. 논문 써야 하는데 어떡건디야? 그러고 맨날 한숨만 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 안 하고 노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지만 바쁜 시간 쪼개서 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논문 쓰시려면요. 짜투리 시간 가지고는 절대 못 씁니다. 내가 월요일 날은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예를 들자면 이 논문 갖고 씨름한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세상 없어도 친구가 순고 목사가 불러도 안 나간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월요일 날 뭐 장례가 나도 난 안 간다. 부목사 보낸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못 써요. 아니면 남들이 다 자는 사이에 심야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나는 12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나는 그 전에 좀 한 2-3시간 자고 사역 마치고 저녁 먹고 좀 자서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때까지 나는 논문 쓰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시간과 조용한 시간을 확 빼어놓지 않으면 논문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매일 박사 논문 쓰려면 하루에 한 5시간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4-5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료 분석이 안 돼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리딩하고 읽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야지 책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동시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동시에 자료를 모으고 읽고 분석하고 본문에 삽입해하며 저장해 가야 한다. 그런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1년 안에 논문 써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10년 지나도 안 돼요.
읽는 대로 분석해서 질서 있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자료 분석을 위한 노트북을 꼭 준비해라. 왜냐하면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은 게 데스크탑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동네 도서관이 됐든 뭐 학교 도서관이 됐든 자기 모양실이 됐든 하여튼 꼭 있어서 이 편리하게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차 안에서 가끔 아이디어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신호대기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런데 신호대기 하는데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바뀌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가다가 길거리 옆에다 차 세워놓고 메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결론 부분이 안 풀릴 때 잠도 안 하더라고요.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논문할 때는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남는 시간에 뭐 논문 쓰겠다 그런 생각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 읽기의 주의점. 자료가 단행본이 됐든 논문이 됐든 간양문이 됐든 평론이 됐든지 간에 읽기 전에 먼저 배경을 봐요. 여러분 책 읽을 때 그러시죠? 어떤 책이 있으면 먼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자를 먼저 봐요. 앞에 저자가 누구야?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야? 국내에서 나와야 해외 나왔어? 그럼 전공이 뭐야?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야? 신학자야? 이걸 파악하고 보는 거하고 파악하지 않고 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대략 신학적 성향이 파악이 되죠? 예를 들어 한신 나온 분이야. 아니면 기장 나온 분이야.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는 약간 내용이 멀겠죠. 물 비평적 소지에서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 관점에 다루려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주된 내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목차죠, 목차. 저는 목차부터 꼭 봐요. 처음부터 꼭 꼼꼼히 목차를 읽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대략 알아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서문을 봅니다. 서문 안 읽고 내용부터 찾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서문에 다 있어요. 그럼 서문을 읽어보면 대략 이 책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목차나 서문을 보고 목차에 페이지 가서 그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내가 인용할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책 한 권 다 읽지 않아도 5분 만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어요. 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닐 존슨 같은 경우 비즈니스 미션 같은 거 번역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다고 했어요. 역서 나오면 제가 책 낸다고 그랬는데 편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박사 논문 때 참고했던 그 원서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M 선교 운동하는 그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책을 번역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겠다 들어왔더라고요. 섭외가. 근데 그 닐 존슨 같은 경우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 언제 원서를 박사학위 쓰는 과정에 언제 이걸 다 읽어요? 만약에 이렇게 프리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서론적 읽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 못 찾아요. 네.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필요한 인용 문헌은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책에서 한 줄 찾으면 잘 찾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한 줄 내지 두 줄 찾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600페이지 이런 책들도 원서들도 한 줄 인용하시면 아주 잘하실 거예요. 절대로 이거 다 번역해가지고 읽겠다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원서 같은 경우도 뭐 수십 건, 뭐 5, 60건 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자료가 다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다 PDF 다 거의 다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RISS 리스라든가 EBS 뭐 이런 거 EBS 뭐 교육방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지금 각 대학마다 저는 뭐 총시들 나왔습니다만 대학마다 DBPR라고 있어요. DBPR 데이터베이스 자료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다 이런 PDF 자료 뭐 이런 그 문서화된 자료로 인쇄할 수 내가 프린터로 인쇄할 수도 있고 PDF로 뭐 저장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면 뭐 일터 신화에 관한 자료, 세계에 관한 자료, 무슨 비즈니스에 관한 자료, 뭐 단행본 자료, 무슨 뭐 이게 논문 자료, 서평 자료 이렇게 다 파일이 한 2, 30개 돼요. 그럼 그 파일을 들어가면 거기에 하부 파일도 또 있고 하부 파일도 또 들어가면 거기에 일반 자료들이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그 컴퓨터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시로 꺼내서 보고 꺼내서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다 다른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료를. 그리고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정리된 거는 어떻게 돼? 다른 방에다 놓으세요. 그냥. 그 섞이지 않게.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어디서 인용을 했나 또 모르겠고, 이게 내가 인용을 앞에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모르겠고, 막 자료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차곡차곡 하나 인용하고 저쪽으로 던져놓고, 인용하고 던져놓고, 인용하고 던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 찾은 자료를 다 인용했다가 또 찾으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 목회 상담에 관한 그 논문을 쓰셔서 그 해에 상담학 분야 최고 논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는 도서관을 통해서 뭐 미국의 어느 도서관에 있는 어떤 영문 자료를 찾겠다 그러면 인터넷 다 사실 돼요. 다 찾을 수 있는데 직접 미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자료 수집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문 자료를 원서, 제 1차 자료, 1차 자료들만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수 논문이 됐죠. 그해 논문상 받았어요. 최고로 잘 썼다고. 어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1차 자료, 2차 자료 말씀드렸죠. 좋은 논문이 되려면 원자료를 많이 취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자료를 다룬 2차 자료, 2차 자료만 우리가 갖고 논문을 쓰면 통과되기가 어렵다. 그거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원자료를 찾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초대 교부들에 관한 글들이면 초대 교부들에 관한 글을 직접 찾으셔서 복사해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라틴어로 써 있어도요. 이거를 다룬 영문 저자가 이것을 다룬 2차 자료를 갖고 영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요즘요. 파파고 같은 데다 다 긁어다가 이렇게 PDF 자료 긁어다가 넣으면 다 번역해줘요. 걱정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읽는 시간도 굉장히 물론 키워드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죠. 원자료를 일단 취급하셔서 언급하셔야 되고 그 재인용이라고 있어요. 재인용. 그래서 원자료가 이렇게 원자료를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요거 인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요게 재인용 표시예요. 요렇게 하고 여기 A라고 하는 초대기 원저자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했지만 요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B라는 학자가 요런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요게 재인용 표시예요. 요게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논문입니다. 사실은. 요 사람 2차 자료만 많이 언급하면 만약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논문을 수정했어. 이 책을 수정했어요. 자기가 학적인 실수를 했어. 근데 나중에 개정판을 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주장도 아닌 걸 가지고 2차 자료를 갖고 엉뚱한 주장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저자, 원자료를 반드시 취급하셔야 되고 이 사람 B 것만 보지 말고 C, D, E 학자들의 글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쟁 디베이트를 좀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가 3판에 가서는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못 봤어. 3판을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수들은 그거 집어내는데 도사입니다. 이 학자가 그런 관점이 아닐 텐데 이렇게 딱 지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이제 시간이 다 된 이제 10분, 12분 남았는데 4번 한번 가볼까요? 동문화 과정의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점.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은 명심해야 될 지침이 있는데 책을 읽거나 논문의 내용을 쓸 장소를 반드시 선택, quiet place, 반드시 quiet time. 이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가면 월요일마다 그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따로 방이 있어요.
물론 소정의 요금은 내야 됩니다. 근데 부스를 하나 이렇게 한 8칸 정도, 이런 정도 방이 한 8개 정도 부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거기다 학교에서 복사, 밑에 3층 도서관에서 복사한 자료를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 현장을 떠나서 산으로 들러 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논문 써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쓸 시간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2년, 자료 준비까지 하면 2년 걸려요. 쓰는 시간은 뭐 2달밖에 안 걸렸지만 자료 준비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거 읽고 분석하고 처음에 초기 러프한 연구 제안서를 만드는 데까지 2년 걸려요. 쓰는 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이거 위아래로 말 만들고 뭐 이러고 하는 거는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자료 모으고 분석하고 저장해놓고 이 과정이 진짜 힘든 과정이에요. 그거를 아주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3번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짧은 내용을 서술하라. 다 한 얘기예요. 건축할,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축할 때 처음에 그 설계사가 설계를 하잖아요. 이 교회도 건물을 지려면 어디 가서 설계사무소 가서 뭐 해요?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틀러놓는 거예요. 주제 정하고 연구 질문 적고 그다음 자료 찾고 분석하면서 거기다 다 자료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게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 기초를 놓아야 되죠. 기초.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 벽을 세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실내 시설들을 하고, 실내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건물이 되는 것처럼 먼저 주제 선정하고, 이런 거를 미리 틀을 짜놓고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연구 프로포절, 최초의 연구 제안서를 드디어 서너 장짜리로 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내야 돼요? 졸업심사 논문위원회에다가 내서 통과가 돼야 논문을 쓸 수가 있다. 네, 그 얘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사실 제가 너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해줄 일을 다 해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참 맞는 얘기를 해드리려니까 두서없이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선비학적 입장에서, 비즈니스 입장에서요. 요즘 면 단위, 업 단위로 교회가 커피숍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을 비즈니스로 봐야 돼.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도 제가 여기 뒤에 써놨어요. 여기 논문 그 배경에도 써놨는데